그 가운데 팔왕의 난이라고 일어나는데요. 너도 나도 다 반란을 일으키고 서로 죽고 죽이고 지방 간에 볼 꼴 못 볼 꼴 다 온갖 추잡한 그 진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거 다 조각조각 나누게 되는 것이죠. 유연이 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합니다. 멸망시키고 맙니다. 예, 당시 중원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동진으로, 또 가운데는 전조가 서고요. 또 위에는 뭐 선비족, 흉노 이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중국 대륙이 혼란하면 이것은 곧 우리 민족 고구려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태조왕 때도 그랬었는데요. 이 중국이 혼란한 틈을 타서 우리는 영토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미천왕은 자신이 군사를 이끌고 진나라의 팔왕의 난이 한참이었던 300년대 초반부터 계속적인 영토 확장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302년도 이전에 동천왕 때 잠시 차지했다가 다시 빼앗겼던 현도로 진출합니다. 302년에 현도를 공격해서 8,000명이나 되는 주민들을 생포하고요. 9년이 지나서 311년에 서안평으로 진출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은 이 역사적으로 이 위치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서안평을 점령하고 2년 뒤였던 313년에 낭랑으로 진출해 역시 남녀 2,000명을 생포하고요. 이듬해에는 314년 대방을 차지합니다. 자, 여기서 낭랑 대방할 때 우리는 지난번 백제 역사를 얘기할 때 낭랑과 대방이 약 이쯤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도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또 어떤 지도에는 대륙 백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낭랑과 대방이 이쯤, 여기 말갈이라고 써있는 이쯤에 위치한 것으로 인식을 해서 미천왕이 이쪽으로 진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낭랑과 대방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미천왕이 313년 또 314년에 낭랑과 대방으로 진출할 때 일로 갔는지 또는 이쪽으로 왔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낭랑과 대방을 정복하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듬해인 315년에는 앞서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302년에는 현도를 공격해서 그냥 주민들을 생포해 온 것이었습니다. 땅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아마 태조왕 때도 실패하고 동천왕 때도 차지했지만 또 빼앗기고 한 걸 보면은 현도가 굉장히 단단하고 또 차지하기 어려운 성이 아닌가 싶은데 315년 드디어 이 현도를 차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굉장히 짧게 설명이 됐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미천왕의 영토전쟁 굉장히 적극적이고 광기토 대왕 때 정복전쟁에 버금갈 정도로 멋지고 찬란했던 그런 우리 역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시 중국 대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중국의 북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당시 중국의 북방 세력이라면은 서진 있었죠. 그 사마시에 그 진나라가 있었는데 진나라는 이미 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진나라의 그 잔존 세력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진나라의 잔존 세력과 여기 보면 선비라고 보이는데 선비족의 나라입니다. 근데 선비도 사람들의 성씨일 겁니다. 모용씨가 있고 또 우문씨가 있고 조금 단신지 뭔지 모르겠지만 선비족이 또 이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문선비와 모용선비, 잔선비. 자, 여기서 이 가운데 있는 모용선비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고구려가 이렇게 북방에 커다란 맹주로 자리하고 있었죠. 근데 이 모용선비가 날이 갈수록 점점 강성해지면서 고구려에도 또 진나라의 잔존 세력에도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때 진나라의 잔존 세력이 먼저 모용선비를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고구려 또 여기 우문선비, 단선비에 다 이렇게 사람 또는 국서를 보내서 이 모용선비를 협공하자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고구려로서도 또 다른 부족으로서도 모용선비가 굉장히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모용선비의 수도였던 극성으로 군사를 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협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 모용선비가 이 세력들에 대해서 분열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열에 모두가 말려 들어갔는데요. 우문선비와 몰래 내통하는 척을 한 거죠. 우문선비는 절대 그럴 의향이 없었는데 우문선비랑만 이렇게 내통을 하는 척하면서 여기 진나라 잔존 세력 또 고구려 단선비를 다 속이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공격도 제대로 못 해보고 다 돌아오게 돼요.
이때 모용선비의 싹을 잘라버렸다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남은 우문선비만 모용선비와 싸우다가 완전히 다 깨지고,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모용선비는 진나라 잔존세력도 공격을 하려고 할 텐데 결국은 이 진나라 잔존세력이 고구려로 망명을 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모용선비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모용황이라는 자인데, 이 모용황의 아들이었던 왕자죠. 모용선비 왕자였던 모용인이 고구려의 하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아마 이쯤 어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고구려의 하성을 공격하는데 역시 하성을 공격할 때도 고구려가 별 힘을 쓰지 못하고 당해야만 했었다고 합니다. 미천왕은 이후 아까 전에 우리가 전조 이야기했었는데 전조 말고 흉노 쪽에 석씨가 세운 후조라고 하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후조가 화친을 하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었고요. 약 30여 년간의 재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어서 16대 고국 원왕이 즉위합니다. 어쩌면 앞에 미천왕이 그 세월도 좀 비교적 길었고 또 업적도 많았지만 비교적 설명이 좀 짧게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고국 원왕이 즉위를 했는데요. 고국 원왕, 고구려가 점점 이렇게 상승하고 있던 시기에 잠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때가 고국 원왕의 시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잘 나가던 고구려가 잠시 주춤하고, 또 주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말 심하게 당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선비족으로부터 또 백제로부터 공격을 받아내고 한평생 정말 불쌍하게 또 너무 고통스럽게만 지내야 했던 그런 고국 원왕. 역사책 곳곳에 역사를 다룬 소설이라든지 일반적인 대중적인 역사책들에 고국 원왕 하면 앞에 비운의 고국 원왕, 불쌍했던 고국 원왕, 이런 수식어가 붙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31년에 즉위했는데 즉위하자마자 주변의 지방들을 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생을 안정시켰죠. 그런 다음에 현재 수도로 머물고 있었던 평양성을 증축합니다. 네, 성을 증축한다든지 궁궐을 증축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지방을 순행하고 백성들의 삶을 챙긴 다음에 시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나라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하기만 한다면 당연히 민심을 잃을 수밖에 없었죠. 앞에 봉사왕이 주제도 모르고 궁궐 봉사하다가 민심 다 잃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고국 원왕처럼 이렇게 백성을 먼저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일 겁니다. 자, 평양성을 증축하고요. 평양성 인근의 바로 옆에 이게 위성도시처럼 뒀던 것 같은데 동황성을 또 축조하게 됩니다. 비상시 이렇게 좀 피할 수 있는 용도로 만들었는데 정말 이걸 유용하게 앞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모용선비가 이미 강성해지고 있었잖아요. 이 모용선비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북쪽에도 또 새로운 성을 축조합니다. 자, 중국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고구려 역사는 계속해서 중국과 연계를 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모용황을 다시 언급을 하게 될 텐데요. 모용황이 이전에는 모용선비라고 했었다가 나라 이름을 연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선비할 때는 부족과 같은 우리로 치면 좀 연맹왕국의 상태에 있었다면은 공식적인 그런 왕국으로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은 고국 원왕 재위 9년이었던 339년에 고구려를 침입합니다. 침입을 해가지고는 무력 시위를 하면서 강제적으로 동맹을 맺게 하죠. 꼭 보면은 우리가 1876년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었는데 이게 평등한 상태에서 맺어진 게 아니라 일본군이 영종도를 침입하고 온갖 행패를 저지르면서 우리를 위협했죠. 그러면서 불평등 조약을 맺은 거였는데 그때와 정말 똑같은 모습입니다. 결국 이렇게 강제적으로 동맹을 맺은 다음에 고구려는 굴욕적이게도 이듬해 왕자를 입조를 시키게 됩니다. 먼저 인사를 하는 그런 좀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죠. 어쩌면은 강해가는 그런 모용선비와 쉽게 전쟁을 하면은 좀 위험하겠다 싶은 그런 고국 원왕의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 따른 저자세가 아니었나. 그만큼 고구려도 강했지만 모용선비가 굉장히 강한 상대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연나라로 입조했었던 이 왕자는 훗날 17대 소수림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물론 연나라와 동맹관계를 맺긴 했지만 이것은 불안한 동맹이었습니다.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동맹이었고요. 사실 형제처럼 또 친구처럼 이렇게 군사적으로 동맹을 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갑질을 위한
그리고 자신의 그런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한 연나라의 그 위협이었던 만큼 고구려는 언제든지 다시 쳐들어올 수 있는 연나라의 침입에 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평양이 있었지만 평양은 외적을 막아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취약한 여건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산상왕, 동찬왕 때의 수도였던 환도성으로 다시 천도를 하게 됩니다. 환도성은 평양에 비해서 비교적 외적을 막아내기가 쉬웠거든요. 공식적인 천도라기보다는 임시 천도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나라의 침입에 대비한 조치였는데요. 오히려 이것이 연나라에게는 더욱더 자신감만 심어주게 됩니다. 연나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것들이 우리가 무서우니까 알아서 저렇게 대피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342년, 그러니까 고구려가 환도성으로 천도를 한 그해 연나라 자신의 원래 수도에서 용성이란 곳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 용성이 이 고구려로 침입하기에 더 가까운 그 위치에 있었는데요. 고구려는 환도성으로, 연나라는 용성으로 천도한 뒤에 그해 말에 대대적으로 고구려를 침입해 오게 됩니다. 안 돼!